안녕하세요. CS224엔 2021년도 강의에서 18강 Future of NLP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게 된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과학과 DSBA 연구실 석사과정 오수지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가 진행되겠습니다. 첫 번째 목차는 엄청나게 거대한 랭귀지 모델인 GPT-3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GPT-1부터 간략히만 흐름을 짚고 넘어가자면 GPT-1은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활용하여 이전까지 주어진 단어들로 현재 올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언어를 학습하는 단방향 랭귀지 모델입니다. GPT-1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은 아직 파인튜닝 단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문장 마지막에 생성되는 extract 토큰을 이용해 각 태스크에 맞는 적절한 헤드와 레이블링된 데이터로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파인튜닝은 시간도 돈도 많이 들 뿐더러 특정 태스크에 파인튜닝된 모델을 다른 태스크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GPT-2는 논문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Unsupervised Multitask Learner, 즉 파인튜닝 단계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진 랭귀지 모델입니다. 그림에서도 느껴지다시피 GPT-1에 비해 모델 크기가 엄청 커진 GPT-2는 따로 파인튜닝 단계 없이 바로 여러 태스크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진 걸까요? 인풋으로 문장만이 주어지고 주어진 단어들로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했던 GPT-1과는 달리 GPT-2는 이와 같은 방식에 추가적으로 태스크 정보를 함께 입력으로 주었습니다. 왼쪽 예시처럼 트랜슬레이션의 태스크이면 소스 문장과 타겟 문장 사이에 어떤 태스크인지 알려주는 토큰을 함께 주고 서머리제이션 태스크이면 기존 얼티클과 서머리된 얼티클 사이에 서머라이즈라는 태스크를 명시하는 토큰을 함께 입력으로 주는 것입니다. 앞의 방식으로 거대한 대규모의 데이터셋에 대해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하면 이 예시와 같이 적절한 태스크 디스크립션을 입력으로 주는 것만으로도 파인튜닝 과정 없이 정답을 잘 생성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GPT-2가 Unsupervised Multitask Learner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GPT-3는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논문 제목에선 GPT-3를 Featured Learner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GPT-2와 GPT-3의 차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예시인데요. GPT-3도 GPT-2처럼 인풋에 해당 데이터가 어떤 태스크인지 특별한 토큰으로 명시해주는 것은 동일하지만 GPT-2와는 달리 추가적으로 몇 가지 예제를 미리 입력으로 넣어준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 퓨샷이라고 하는데요. 오른쪽 GPT-3 예제에서 만약 앞에 두 줄이 없었다면 GPT-2의 인퍼런스 과정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강의에서 언급된 GPT-3의 몇몇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일단 가장 큰 GPT-3 기준 175빌리언이라는 엄청나게 큰 크기의 모델을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로 학습하였으며 기존 GPT-2와 구조적으로 큰 차이는 없지만 어텐션을 주는 부분에서 토큰과 토큰 간 전부 다 어텐션을 하면 계산량이 너무 많아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스파스하게 어텐션을 주는 방식을 도입한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GPT-3의 학습 방식입니다. GPT-3에서는 메타러닝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는데 메타러닝은 모델이 훈련하는 동안 다양한 기술들과 패턴인식 능력을 스스로 개발하여 인퍼런스 단계에서 원하는 태스크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GPT-3 프리트레이닝 과정에 존재하는 두 가지 르프 중
아우터 루프는 일반적인 사전학습 모델을 만드는 과정, 이너 루프는 한 시퀀스 내에서 패턴을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컨텍스트 내에서 학습을 진행한다고 해서 이너 루프에서의 학습 과정을 인컨텍스트 러닝이라고도 합니다. 각 시퀀스는 덧셈, 오타 교정, 번역 등과 같이 특정한 패턴을 가진 예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인컨텍스트 러닝을 통해 모델은 태스크가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다양한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인퍼런스 단계에서 처음 보는 태스크에 대해서도 태스크 디스크립션과 몇 가지 예제만 주어진다면 적절한 답을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습된 GPT-3가 좋은 성능을 보인 대표적인 태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람바다 데이터셋은 텍스트에서 장거리 의존성 모델링을 테스트하는 데이터셋으로 모델은 문맥 문단을 읽고 문장의 마지막 단어를 예측하게 됩니다. 람마다 문장의 완성은 언제나 문장의 마지막 단어이지만 일반 랭귀지 모델은 이러한 정보를 모르므로 여러 단어로 예측을 하게 되는 반면 GPT-3의 경우 하나의 단어로 끝난다는 것을 명시해주는 예제를 프롬프트로 입력해주기 때문에 모델이 타겟 워드가 하나라는 것을 패턴을 학습하여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GPT-3가 모든 태스크에서 엄청난 성능을 보인 것은 아닌데 특히 여러 논리적 추론을 요구하는 태스크에서는 한계를 보였다고 합니다. 산술 연산 태스크를 예로 들어보면 퓨셔 세팅에서 두 자릿수 덧셈과 뺄셈 영역에 있어서는 가장 큰 GPT-3의 경우 어큐러시가 거의 100에 달하는 완벽에 가까운 성능을 보였지만 네 자릿수 이상의 계산에서는 성능이 매우 떨어졌고 여러 연산자가 혼합된 복합 연산에 대해서도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강의에선 이렇듯 거대한 언어 모델인 GPT-3를 활용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하고 있는데 해당 영상에 다 담기는 힘들 것 같아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GPT-3를 이용해 개발된 글 자동 완성 사이트를 이용해 보았는데 Korea is the world of까지 입력으로 주었을 때 다음 단어로 컴퍼스 AI가 예측된 것으로 보아 아직 갈 길이 꽤 남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의에선 GPT-3의 한계를 총 4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중 3, 4번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GPT-3가 아직 인간과 같은 일반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GPT-3가 다른 모달리티를 활용하지 않고 단순히 글로만 언어를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드린 첫 번째 이야기에선 뉴럴 레프레젠테이션이 컴포지셔널한지 그리고 NLP 모델들이 이런 구성 일반화 성능을 갖췄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두 가지 용어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계성입니다. 체계성이란 사람이 이해하는 문장들과는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패턴이 있다는 성질인데요. 예를 들어 철수는 영희를 좋아한다라는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영희는 철수를 좋아한다는 문장도 당연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언어 행동이 체계성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 표현의 의미는 그 표현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의 의미와 구조로 구성이 된다는 구성성입니다. 인간의 언어가 구성성을 갖췄는지를 짚어보면서 구성성을 더 이해해보자면 인간의 언어는 구성성을 갖춘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왼쪽 예시와 같이 산 너머 마을과 같은 표현의 경우 구성 요소인 산과 마을, 넘다의 의미와 그 구조를 고려하여 산 너머 마을의 의미를 거의 완벽히 이해할 수 있지만 산 너머 산 같은 표현의 경우
구성 요소인 산과 넘다의 의미만으로는 산 넘어 산의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용어 모두 언어학에서 나오는 개념들이라 저도 대략적으로만 이해를 마쳤는데요. 혹시 제 설명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선 구성성의 정의를 바탕으로 주어진 syntax tree가 다음과 같을 때 Lisa does not skateboard의 의미는 리사의 의미와 does not skateboard의 의미로 구성이 되며 does not skateboard의 의미는 does의 의미와 not skateboard의 의미, not skateboard의 의미는 not의 의미와 skateboard의 의미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개념을 이용해 뉴럴 레프레젠테이션이 구성성을 띠고 있는지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학습한 모델이 Lisa does not skateboard란 문장에 대해 내뱉은 레프레젠테이션이 각 구성 요소들의 레프레젠테이션이 신텍스 트리와 특정 컴포지션 펑션을 따라 결합된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근사한다면 해당 레프레젠테이션은 컴포지셔널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논문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통해 트리 리컨스트럭션 에러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이 내뱉은 Lisa does not skateboard란 문장에 대한 표현과 각 구성 요소들의 임베딩과 그 조합으로 완성된 표현의 거리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트리의 리프 노드들의 임베딩과 컴포지션 펑션을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학습이 완전히 종료된 후에 제 모델의 리프레젠테이션과 최종적으로 완성된 리프레젠테이션이 얼마나 유사한지 측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제 모델이 만든 뉴럴 레프레젠테이션이 구성성을 띠는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현존하는 모델들이 구성 일반화 능력을 갖췄는지 그리고 이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선 어떻게 데이터셋을 나눠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성 일반화란 쉽게 말해 이미 알고 있는 요소들을 이용해 새로운 조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새로운 조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 새로운 단어를 하나 배우면 그 단어의 의미를 이용해서 그 단어가 속한 새로운 단어 조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시로 제가 임의로 지어낸 회렉하다라는 단어를 모르던 사람이라도 만약 회렉하다의 의미만 알게 된다면 밥을 회렉하다, 회렉하고 산책하다와 같이 회렉하다가 조합된 여러 표현들을 바로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이는 인간은 좋은 구성 일반화 능력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델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모델이 알고 있는 단어가 나, 사과, 먹다, 아침 총 4가지라고 할 때 나 아침에 사과 먹었어는 이해할 수 있으면서 아침에 나 사과 먹었어는 이해할 수 없는 모델이라면 그 모델은 구성 일반화 능력이 좋지 않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 4가지 단어로 가능한 모든 조합을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은 구성 일반화 능력이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해당 파트에서 소개된 모델의 구성 일반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 논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톰과 컴파운드에 대해 간략히 짚고 넘어가자면 아톰은 컴파운드를 생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가 되는 블럭, 컴파운드는 이러한 아톰들의 결합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produce, revenge of the spy 이런 entity 같은 가장 작은 단위의 블럭들이 아톰이고 이 아톰들이 결합한 produce and verb, she and Steele's brother 등의 컴파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이 좋은 구성 일반화 성능을 보이는지 검증할 수 있으려면 트레인 테스트 셋을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구성 일반화를 잘 측정할 수 있도록 데이터셋을 쪼개는 이상적인 환경은 아톰 디스트리뷰션은 유사하면서 컴파운드 디스트리뷰션은 다른 환경입니다. 아톰 디스트리뷰션을 작게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발생하는 성능 차이가 진짜 컴파운드 디스트리뷰션의 차이로 발생하는 성능 차이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곧 앞서 나올 개념인 컴파운드 다이버전스는 최대가 4개, 아톰 다이버전스는 최소가 4개의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셋을 쪼갤수록 구성 일반화 능력을 잘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보겠습니다. 각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후, 디렉, 인셉션과 같은 아톰이 공통적으로 나오면서 비슷한 아톰 디스트리뷰션을 가졌지만 해당 아톰들이 조합된 형태는 다 다름으로써 컴파운드 디스트리뷰션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예제만 놓고 봤을 때 해당 데이터셋은 구성 일반화 능력을 측정해보기 좋은 데이터셋이며 이처럼 테스트 데이터셋이 트레인 데이터셋에서 자주 본 단어들, 하지만 새로운 조합으로 구성된 예제로 이루어져 있다면 테스트셋에서 좋은 성능을 내는 모델이 곧 좋은 구성 일반화 능력을 보이는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식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체르노프 코에피션트는 두 카테고리 분포가 얼마나 먼지에 가까운지를 나타냅니다. 만약 두 분포가 동일하면 체르노프 코에피션트는 1로 가장 큰 값을 갖게 되며 두 분포가 다 0이면 0으로 가장 작은 값을 갖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톰의 디스트리뷰션은 최대한 유사해야 하므로 체르노프 코에피션트는 최대한 크게, 아톰 다이버전스는 최소화해야 하며 컴파운드 디스트리뷰션은 최대한 다른 분포를 가져야 하므로 체르노프 코에피션트는 최대한 작아지도록 컴파운드 다이버전스는 최대화시키도록 트레인과 테스트셋을 나누면 구성 일반화 능력을 잘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논문에서 아톰 다이버전스는 최대한 작게 고정한 채로 곧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에 등장하는 단어나 프레이즈들은 최대한 유사하게 유지하면서 컴파운드 다이버전스를 0에서 0.7까지 올려보며 모델의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험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표를 보시면 컴파운드 다이버전스가 작을 때는 모델의 어큐러시가 매우 높고 컴파운드 다이버전스가 커질수록 모델의 어큐러시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컴파운드 다이버전스가 0.7일 때는 모든 모델이 0.2 부분의 어큐러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실험 결과를 통해 실험의 베이스가 된 세 가지 모델들의 구성 일반화 성능이 좋지는 않으며 이걸 해결하는 것이 앞으로 남은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장표는 다른 논문에서의 예시인데 컴파운드 다이버전스가 최대일 때 모델이 스케일을 늘릴수록 어큐러시가 좋아지긴 하지만 스케일을 계속 늘린다고 계속 괜찮아질지 어느 순간 감소할지는 알 수 없으므로 모델의 스케일을 늘리는 게 구성 일반화 성능을 높이기 위한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강의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NLP 분야에서 모델을 평가하는 방식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해당 파트에서는 두 가지 의문점을 제시하면서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론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의 모델 성능은 현재 지금까지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정말 실제 세계에서 사람들이 체감하는 모델의 성능 향상도 그와 동일할까? 그리고 모델이 실제 세계에서 어떤 성능을 보일지 정확히 알려줄 수 있는 벤치마크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입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방안으로 강의에선 다이나믹 벤치마크를 소개하고 있는데 방식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가장 먼저 프리트레인 모델을 가지고 기존 트레인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 파인 튜닝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 인간은 이렇게 학습된 모델을 속일 수 있는 예제들을 만드는데요. 영화 리뷰 긍부정 태스크의 경우 다음과 같은 문장을 예시로 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예제를 트레인 테스트 데이터셋에 추가하고
모델은 새롭게 만들어진 데이터셋으로 다시 학습을 진행함으로써 점점 더 똑똑한 모델이 되어갈 겁니다. 이 반복에서 중요한 건 인간이 계속해서 똑똑해지는 모델을 속일 수 있는 어려운 예제들을 생각해내고 그 인간의 창의력이 한계를 맞이하지 않는 것인데요. 이건 아직 오픈 퀘스천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대화 시스템에서 이러한 다이나믹 벤치마크 방식을 활용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대화 시스템상에서 사용자의 공격적인 언어에 로버스트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 인간과 모델이 상호작용하며 계속 build, break, fixit을 반복하는 전략인데요. 과정은 앞서 말씀드린 방식과 동일합니다. 가장 먼저 준비된 데이터셋으로 사용자의 공격적인 메시지를 감지하는 모델을 개발합니다. 그 다음 크라우드 워커에게 모델은 해당 메시지가 세이프하다고 생각하지만 크라우드 워커는 오펜시브하다고 생각하는 메시지를 만들어 모델을 속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렇게 모여진 예제들을 기존 데이터셋에 추가해서 모델을 재학습하게 되고 이렇게 브레이크 픽식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모델은 점점 더 사용자의 공격적인 언어에 강건한 모델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 목차는 단순히 텍스트를 넘어 다양한 모달리티를 활용해서 언어를 이해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어떤 노래의 가사를 이해해야 하는 상황을 예시로 들어본다면 단순히 가사를 반복적으로 읽는 것보다는 콘서트에 가서 시각적 정보와 청각적 정보와 함께 가사를 접할 때, 더 나아가 가사에 대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는 가사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소개드릴 논문의 저자의 트위터를 가져와 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예시처럼 단순히 가사를 읽는 것만으로는 가사를 완벽히 이해할 수 없듯이 라디오만으로는 언어를 배울 수 없다고 합니다. 텍스트로만 학습을 하는 것은 언어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또 그것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해당 논문은 모델이 언어를 접하고 이해하는 워드의 스코프를 5가지 단계로 나타냅니다. 첫 번째로 슈퍼바이즈드 콜포라, 즉 라벨이 존재하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데이터로만 학습한 모델은 워드 스코프 1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론 레이블링 되지 않은 워드 스코프 1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웹스케일의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은 워드 스코프 2에 해당합니다. GPT-3가 이 워드 스코프 2에 속하는데요. 아마 비교적 작은 콜포라로 학습된 워드 스코프 1에 속하는 모델보단 언어에 대한 이해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언어와 함께 시각, 청각과 같은 다른 모달리티를 이용해 언어를 이해하는 모델은 워드 스코프 3에 속합니다. 빨간색이란 단어를 글로만 이해하려면 문맥 속에서 최대한 의미를 유추하는 수밖에 없지만 시각적 정보까지 함께 갖춘다면 우리는 빨간색이란 단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론 실체화된 모델, 곧 환경과 직접 상호작용하며 감각을 느끼거나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모델이 속합니다. 말랑거리다 라는 단어는 직접 만져보지 않는 한 글이나 시각적 정보로는 단어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촉감이나 무게 같은 물리적인 정보들을 통해 모델이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소셜 월드 속에서 동작하는 모델이 해당합니다. 해당 논문의 컨클루전에 따르면 컴퓨터 비전과 음성 인식을 이용하면 모델이 더 넓은 언어적 맥락 속에서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로봇 산업에서 개발되고 있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또 더 넓은 맥락 속에서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시뮬레이터와 비디오 게임을 활용하면 또 넓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언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제 단순히 우리 모델이 텍스트만을 이용해 언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넘어서 모델이 이용할 수 있는 워드 스코프를 넓혀 더 넓은 맥락 속에서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이 논문의 주장입니다. 이상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